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 달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과 추석을 감안하면 정상회담은 9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은 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개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개소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뉴스룸 2부에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와 함께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문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자 시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구조 작업에 나섰다가 소방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된 소방관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빠른 물살에 배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화가 풀릴 때까지 해당 남성을 때리게 해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 여성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관세 제재를 받은 터키의 리라화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폭락했습니다. 터키발 국제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 하락했습니다. 빽빽한 삼나무 숲이 베어져 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인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개발로 인해 변해가는 제주의 모습과 환경과 개발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측 대표는 날짜가 이미 정해졌는데 궁금한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짐짓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4월과 5월에 이어서 올해 3번째죠. 자꾸 만날수록 뭔가 더 풀려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짊어진 짐은 더 무거워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8월 말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남북정상회담 3차 회담은 9월로 넘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문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선 이 시기가 가을에서 9월로 구체화됐지만 정확한 날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북측 대표는 날짜는 정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개만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공개는 안 됐지만 남북 간 이미 합의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북측 단장인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종결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하고 내가 하도 잘하고 하니까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저 말대로만 하자면 아무튼 정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하니까. 8월 말에 하지 못하는 건 회담을 주최해야 하는 북측 사정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급적 빨리 하자는 방향에서 논의가 됐지만 아무래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 다음 달 9일에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북측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전과 경호 부분에서 완벽히 통제가 가능했던 판문점과 달리 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참관 문제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평양에 가서 하는 것이니만큼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 자, 그렇다면 9월 9일 이후가 되는 건데 추석을 감안하자면
그러니까 9월 9일과 추석 사이, 그러니까 9월 중순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북측 대표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은 날짜와 관련해서 혹시 얘기가 없었습니까? 기자들이 안 물어봤나요? 일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날짜 문제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늘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9월 초는 현실적 여건상 어렵지 않겠냐며 9월 초는 9월 10일까지를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도 구구절이 부담이 되는 만큼 그 이후의 날짜 가운데 마지막 주 추석 연휴 일정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9월 중순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튼 남북 측 대표의 얘기가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저쪽에서는 날짜가 정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지켜보도록 하죠. 정상회담 일정 말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조만간 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도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곧장 개소식을 열기로 했고요. 또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와 북측 예술단의 남측 공연 14 정상선언의 공동 기념 문제 등 남북 사안 전반에 걸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훈훈한 분위기로 일단 시작은 됐지만 끝날 무렵에는 뼈가 담긴 말도 오갔습니다. 정상회담까지 이르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들로 보입니다. 회담 시간은 길지 않아서 3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마귀욕 지구가 됐구나. 우리 북측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배를 타면 한 마음이 된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인사를 나눌 땐 훈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에 시작해 3시간 반 만에 끝난 회담의 마무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산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는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이성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쌍방이 각자 할 바를 다 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측이 말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묻자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 위원장은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각자 책임을 다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만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북측이 바라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사실상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과거 남북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관리는 경제협력 확대 등 북측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올 들어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도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2번과는 또 다른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도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성대 기자를 청와대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앞서 구체적인 날짜가 안 나온 것이 북한이 자신들의 행사 준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청와대는 오늘 확정될 거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예상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시기와 장소, 방북단 규모 등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사실상 나올 건 다 나왔다면서 방북단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북이 이미 상당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어제까지도 일정이 미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청와대 측은 오늘 직접 만나서 확정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지만 북한 측이 소극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어쨌든 4.27 판문점 선언에 가을 평양서 한다. 이건 좀 포괄적인 약속이었는데 이게 9월 평양에서 한다고 좀 더 확실해진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언제쯤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9월 중순 정도로 대략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조만간 실무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정이 결정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성건 위원장도 날짜는 다 돼 있다라고 밝힌 만큼 날짜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아직까지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쪽에선 날짜가 돼 있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직도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쪽은 혼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궁금증이 아직까지도 남습니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앞서 두 번의 정상회담과는 좀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1차 4.27은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는 무산 직전의 북미 정상회담을 되살리는 역할을 했죠. 이걸 뛰어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데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3차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북미 대화의 그 모멘텀을 살려가는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결국 핵심은 의제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남북 경협 문제,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 경협 문제보다는 북미 간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당장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눈여겨볼 텐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북미가 지금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나서는 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걸 청와대도 알고 있습니다. 자칫 평양에 한번 다녀왔다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어떻게 설득해서 북미 간의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라고 적극 설득했고 이것이 결국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북미 협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미가 추가 협상을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해도 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국무부가 현재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 정부는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장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란은 쭉 있어 왔죠. 참여정부 당시에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년 전에 뉴스룸에 나와서 당시는 뉴스9 시절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됐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렇게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예. 이념적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가 살림을 하더라도 이건 돈 문제니까요. 예. 예, 다른 방법이 없다. 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노무현 정부 때도 보험료율 15.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가 반대해서 무산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 손대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또다시 국민연금인가? 국민연금은 원래 5년에 한 번씩 재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즉 현재의 재정을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 상황을 미루어 계산해 보는 건데 한정된 재원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내용의 핵심이라면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는 것인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정부가 공청회에서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의 평생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대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쪽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저 20년 넘게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받는 연수도 줄어들고 지금 이 나이도 열심히 벌고 있는데 더 오래 내야 되고.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차감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그걸 정확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젊은 세대에 불만이 많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받을 연금이 점점 더 젊은 세대한테 부담으로 지워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내게 되지 않고 어떤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관리하는 공단이 너무 비대해요. 너무너무 많은 운영 비용을 쓰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관련 글이 주말 사이에만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은 그대로 두면서
국민연금만 손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국민연금이 민간보험에 비해 수익성이 더 높은 만큼 탈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란 의견도 나옵니다. 연금관련위원회의 개편안은 오늘 17일 제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반발 여론에 불이 붙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잇따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현재 알려진 개선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여당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개편 방향과 정반대라며 국민의 동의 없는 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도 보건복지부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판단 기준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서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복지부는 분명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은 민간 자문위의 자문안일 뿐 정부가 확정한 안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비공개 일정으로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의 여러 제안되니까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더 연구하고 토론하고 합의해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 여론에 놀라 뒤늦게 수습에 나선 정부 여당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책을 간보기하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정부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연금 감액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밑바탕엔 내가 낸 돈을 못 받을 거란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시도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 반발이 거센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매년 수조 원의 나랏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장도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금 감액제는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줬다가 뺏는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이 연동되는 구조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 방식은 연금 상승폭이 너무 적어 시간이 갈수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대신 국민 전체의 중간소득에 연금을 연동해 매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연금 하나에 매달려 걱정하는 사이에 영수증도 없이 써온 돈, 특수활동비를 말합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투명성을 강화해서 즉 영수증 처리를 해서라도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나 아직 지켜볼 대목이 많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폐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특활비 대신 업무 추진비를 올린다는 것인데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입니다.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특활비 폐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되어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7월 특활비는 물론 올해 예정돼 있었던 특활비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원내대표들이 폐지에 찬성했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돌아가는 특활비에 대해선 논의를 뒤로 미뤘습니다. 과거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거나 출처도 알지 못하고 받은 돈입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제 그냥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건 제가 그 당시 좀 죄송스럽지 몰랐습니다. 올해 국회 특활비 62억 원 중 원내대표단에게 돌아가는 돈은 약 15억 원뿐입니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폐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고 국회의장 특활비는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절반 정도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는 16일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여야의 이런 입장 변화는 좀 급작스러운 일로 보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홍영표, 김성태 두 원내대표는 제도를 개선해서 특활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비판 여론이 워낙 커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상당액이 쓰이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주엔 영수증을 첨부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폐지를 선택한 겁니다. 대신 두 정당은 업무 추진비 등 관련 예산 증액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특활비 폐지로 원내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국회 운영 관련 예산에서 일정 부분은 증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특활비는 국회 운영과 상관없는 경조사비와 금일봉 등에도 임의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운영 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정의당은 또 하나의 특활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죠. 국정원을 제외하고도 올해 3천억 원이 넘는 특활비 예산이 정부 기관 곳곳에 편성돼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없던 특활비도 4년 전부터 만들어 쓰기 시작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폐지하기로 했지만 특활비 개선은 그 갈 길이 아직 아주 한참 남아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에는 올해 국회보다 더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방부가 약 1,479억 원, 경찰청 1,030억 원, 법무부 237억 원 등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실태 점검을 벌여 약 18%가량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3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규모가 알려지지 않은 국정원 특활비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정부기관의 특활비 규모는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묻지마 예산이란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자체 지침이 없거나 지출 정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지어 대법원은 양승태 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기존에 없던 특수활동비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개별 법관들에게 수당 개념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감찰이나 감사 활동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오늘도 대법원은 내년도 특활비 문제에 대해 재정당국과 논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한강 하류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 실종된 소방관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빠른 물살에 타고 있던 보트가 뒤집혀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물에 잠겨있던 구조보트를 어선이 끌어당기고 크레인이 들어올립니다. 밤새 중단됐던 수색 작업은 이른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소방대원과 해병대, 경찰 등 1,6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오후 2시쯤 37살 신모 소방교의 시신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지인 신곡 수중보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발견 당시 구명조끼는 물살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빠른 물살로 인해서 구명조끼는 모두 탈착이 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3시간쯤 뒤 일산대교 부근에서 함께 실종된 37살 오모 소방장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모두 암초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민간 보트가 신곡 수중보에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소방관은 순환구조대 보트가 뒤집혀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살이 세 보트가 빨려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갑내기 동기던 두 소방관은 모범 공무원 표창까지 받았던 순환구조 전문가들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심 소방교는 쌍둥이 아들의 돌잔치를 치른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서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문과, 이과 1등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입니다.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번지자 교육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숙명여고입니다. 2학년인 이 학교 부장교사의 두 딸은 지난 학기 나란히 문이과 1등을 차지했습니다. 1년 전 두 자매의 성적은 각각 59등과 121등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지난 주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해당 교사는 학교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보직상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결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유출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딸은 중학교 때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준비할 만큼 성적이 좋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의혹이 더 커지자 교육청이 특별 장악에 나섰습니다. 학교도 뒤늦게 교육청에 성적 감사까지 의뢰했지만 시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비난이 쏟아집니다. 교육청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 문제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모가 교사로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자녀가 학생으로 다니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56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른바 효도폰만도 못한 화질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버스 전용 차선 단속 카메라가 부산에만 26대가 있습니다. 모두 중국산인데 계약 조건을 어긴 납품업체의 소행 탓이었습니다. 남긴 돈으로 금괴를 사다가 천정에 숨겼던 것까지 적발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00만 화소와 41만 화소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7m 거리에서도 비교적 또렷한 200만 화소와 달리 41만 화소는 3m 거리인데도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시는 버스 전용차로 단속용으로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달기로 하고 48살 문모 씨에게 장비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효도폰보다 못할 정도로 화질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휴대폰이 더 잘 찍히는데 이상하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입니다. 부산에는 26대가 달려 있는데요. 작동 불량 등으로 2년 넘게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200만 화소 카메라 24개를 납품하기로 한 문모 씨가 40만 화소짜리 저가 중국산을 납품한 겁니다. 문 씨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도 미리 알고 수익금과 다른 재산으로 골드바 45개를 사서 사무실 천장 등에 숨겼습니다. 공무원과 통화한 직후에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그 CCTV 관련된 장비를 빼돌려다가 우리한테 적발이 됐고. 경찰은 문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홍익대학교의 한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치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누드 모델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퍼뜨린 동료 여성 모델 안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안 씨는 초범이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런 점을 들어 안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성차별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경찰이 몰래카메라 촬영과 이를 유통하는 디지털 플랫폼 몰카를 올려 돈을 버는 헤비 업로더 등 음란물 유통 구조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11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단속을 합니다. 여성단체가 지목한 음란 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 커뮤니티 33개가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일배와 오유 등 논란이 되는 사이트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된 속보입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숨진 장 씨와 관련 인물들 간의 통화 내역입니다. 그런데 장 씨가 숨지기 1년 전 통화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사실이 진상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 씨가 숨지자 경찰은 장 씨의 1년치 과거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이 통화 내역이 통째로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의 성접대 의혹을 밝혀줄 기본 자료가 사라진 겁니다. 경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는 기록은 남았지만 검찰로 넘긴 자료 중엔 통화 내역이 모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09년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인 방정호 씨의 통화 흔적이 없다며 방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사팀 핵심 관계자 이모 씨는 이종걸 의원의 조선일보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 씨와 장 씨 사이의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최근 장 씨의 동료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JTBC 취재진에 1년치 통화 내역을 다 뒤져도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을 정황이 크다고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화가 풀릴 때까지 가해 남성을 때리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대신 엉뚱한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수사기관을 찾았던 24살 이모 씨. 석 달 뒤 의정부지검 수사관 김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수사한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전화 받고 싶어 하는지 피해자가 그걸 해줘요, 수사관이.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며 합의를 권한 겁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진짜 제값 치르게 하고 싶다고. 그러자 수사관은 이 씨에게 검찰의 상대를 불러 때리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때리고 싶으면 내 금방한테 물어가지고 야가 때리고 싶어한다. 니 쥐떼기라도 때리고 싶어 발로 차고 싶어한다. 니 맞을 용기가 있느냐? 그럼 맞겠다 그러면 맞으면 돼요. 그냥 때리면 돼요. 사적 보복을 주선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어떤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대요. 너가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자를 때리게 해주겠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이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현재 한 지방검찰청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화가 나서 도저히 그 사람 인간이 너무 믿고 하면 대부분 때리고 하잖아. 텔레비 같은 데 보면요. 기대기도 때리고. 그리고 화가 불리실 것 같으면. 의정부지검 측은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묻는데 오해가 생길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 2055건을 분석한 결과 2차 피해의 17.5%가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JTBC 이호준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설정 총무원장이 부동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서 곧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오늘 말을 뒤집었습니다. 조계종을 개혁하고 연말에 물러나겠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것이죠. 불교계 개혁이란 화두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 기득권 세력의 의미라고도 조직적으로 견제되고 조정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사태만이 종단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어도 사흘 뒤, 그러니까 16일까지는 물러나겠다던 약속을 바꾼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과 숨겨진 딸 의혹을 해소하고 종단을 개혁한 뒤 올해 마지막 날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불교계에선 설정 스님이 전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의 갈등 끝에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합니다. 자승 스님의 영향력이 여전한 지금의 중앙종회는 사흘 뒤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즉 탄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정 스님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교계에선 개혁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총무원장의 세력 싸움으로 번지면서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덕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한 개혁은 도덕적인 스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불교계 제야 세력은 총무원장 거취를 결정하는 중앙종회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어 조계종 사태는 진정이 아닌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불과 2시간 반쯤 전에 BMW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올 들어 39번째입니다. 어제는 안전점검을 하루 앞둔 차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BMW는 내일까지 안전점검을 다 마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사실상 전부 안전점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많게는 3만 대까지 운행 정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어젯밤 BMW 520D 차량에 또 불이 났습니다. 차량 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내려서 본네트를 열어보니 연기가 나오니까 이제 119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차는 바로 오늘 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리콜 대상이어서 원래 오늘 점검 일자였죠. 점검을 불과 하루 앞두고 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겁니다. BMW는 리콜 대상인 10만 6천 대를 내일까지 모두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남은 3만 4천 대의 안전진단을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루 평균 5천 대, 최대 1만 대까지만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조금 다 하기는 좀 버거운 상태가 아닌가. 게다가 이미 점검을 마친 차량 중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부품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한 차도 4천 대가량 됩니다. 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이 불투명한 차가 약 3만 대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이 끝난 뒤 이런 차를 운행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BMW M3 가솔린 차량이 달리던 중에 불이 났습니다. 이 모델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BMW 화재와 관련해서 결함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찰이 첫 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고소인 측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BMW 코리아가 독일 본사 EGR 생산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해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최대 50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제재를 받은 터키로부터 국제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터키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영향이 세계 시장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은 터키발 쇼크로 출렁였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국내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터키의 알루미늄 제품의 20%, 철강 제품의 5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합니다. 터키가 미국인 앤드루 브론슨을 간첩 혐의로 가택 연금하자 미국이 제재를 가한 겁니다. 제재 소식이 전해지자 터키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10일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14% 떨어졌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새 동맹을 찾을 것이라며 나토 탈퇴 카드를 시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3일에도 한때 10% 가까이 떨어져 검은 월요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터키 당국이 자국 은행의 외환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의 위기는 유럽과 신흥국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터키의 대출이 많은 BBVA 등 스페인 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터키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르헨티나 페소와 헝가리 포린트화 등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터키발 불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동반 급락했습니다. 문제가 터키에서 그친다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예상입니다. 다만 유럽 은행들이 따라서 부실해지거나 다른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염될 경우에는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터키발 금융시장 불안이 아시아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 떨어진 2248.4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4일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3.72% 급락한 755.65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98%, 홍콩 항생 지수가 1.52%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한 건 유럽 은행들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자금을 빼면서입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늘면서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달러당 5원 오른 1133.9원에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위기가 터키에서 그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이 해외에 빌려준 돈 중 터키와 관련된 건 0.5%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브라질, 러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번질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터키 위기의 신흥국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환율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어제와 오늘 잇따라 새로운 태풍들이 발생했습니다. 혹시나 폭염을 몰아내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한반도 상공을 덮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세를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994년에 세워진 역대 가장 긴 폭염 일수가 31.1일인데 올해 깨질 거란 전망이 유력해졌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오늘 일 최고 기온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한반도 대부분이 35도 이상을 의미하는 붉은색과 30도 이상인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입니다. 12호 태풍 종다리를 시작으로 14호 야기까지 모두 이 고기압대를 뚫지 못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제 오늘 발생한 15호 리피와 16호 버빙카도 한반도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한반도를 식혀주긴커녕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뜨거운 공기가 태풍을 타고 한반도를 향하면서 동해안 지방에 간간히 차가운 기운을 불어넣던 동풍도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올해 폭염 일수는 26.1일입니다. 역대 최악이었던 1994년의 폭염 일수 기록과 불과 5일 차입니다. 열대야도 14.3일로 1994년의 기록에 3.4일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기상청은 중기 예보를 통해 다음 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폭염특보 기준인 33도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저 기온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셈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태풍 야기가 상륙한 중국은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번 주 안에 또 다른 태풍 2개가 상륙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파도가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를 집어삼킵니다. 도심은 물바다로 변했고 공항까지 침수되면서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14호 태풍 야기가 12일 밤 중국 동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당시 중심 풍속이 초속 25m로 강한 편이 아니었지만 중국 내륙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광둥성 마오밍시에서는 홍수로 주민 2명이 실종됐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이어졌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놓인 상하이에서는 상정 간판이 떨어져 행인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윈저우와 저우산 등 10개 도시 주민 20만 5천여 명은 대피했습니다. 상하이로 향하는 태풍 야기는 내일까지 국지적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를 더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는 야기 이후에도 후속 태풍 2개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기상국은 15호 태풍 리피는 16일 오후 늦게 중국 중부에, 16호 태풍 버빙카는 15일 오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두 태풍 모두 국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빌라에 같이 모여 살던 20대 남녀 5명이 같이 사는 여성 1명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파묻었습니다.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범행이 들통날까 봐 파묻은 시신을 다시 옮겨 묻기도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23살 한모 씨는 지난 5월 12일 전북 군산의 한 원룸에서 숨졌습니다. 한 집에서 살던 이모 씨 등 동갑내기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였습니다. 한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이 씨 등 남성 3명, 여성 2명과 지난 3월부터 함께 생활했습니다. 한 씨는 생활비를 내지 않는 대신 살림을 도맡아 했었는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 5명은 시신을 원룸에서 20km 떨어진 야산에 파묻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많은 비가 내려 흙이 쓸려 나가자 시신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곳 한적한 들판으로 시신을 옮겨 다시 묻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시신이 빨리 부패하도록 화학약품으로 훼손하려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살해에 가담한 피의자 2명 외에 다른 피의자들도 가끔씩 피해자를 폭행한 경향이 있어서 이걸 숨기려고. 하지만 피의자 중 일부가 지인에게 시신을 안매장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5명 모두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국과수의 부검을 맡긴 상태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도난당한 민간 항공사 여객기와 이를 쫓는 2대의 F-15 전투기가 미국 시애틀에서 1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여객기가 숲에 추락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착실했던 한 가장이 왜 비행기를 훔쳤는지, 또 항공기 조종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고개 비행을 했는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하늘로 솟구친 비행기가 급강하하더니 아슬아슬하게 물 위를 스치듯 비행합니다. 미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알래스카 항공사 직원 리처드 러셀이 빈 여객기를 훔쳐 비행을 하며 관제소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무장한 F-15 전투기 2대가 출격했고 고개 비행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여객기는 64km 떨어진 캐트론 섬에 추락하면서 러셀은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자살 충동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 언론은 사전에 아무런 징후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륙과 게이트 접근 유도 업무를 담당했을 뿐 항공기 면허가 없는 러셀이 어떻게 고개 비행까지 했는지도 의문으로 제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발견된 사고기는 비행기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각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항공사 지상직 직원이 항공기를 훔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항 보안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난 5월에 세월호를 바로 세운 뒤 진행된 수색 작업에서 처음으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세월호 3층 객실부의 무너진 부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람 앞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유골을 국과수로 보내서 정밀 감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남성 2명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현금 수송 차량 옆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밖으로 나갑니다. 지난 7일 충남 천안에서 2억여 원을 들고 달아난 현금 수송업체 직원 32살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달아난 지 엿새 만인 오늘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가방에 300여만 원만 갖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길에 버렸다고 진술해서 경찰이 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산물 뷔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해산물 뷔페 업체 토다이가 뷔페에 나온 일부 음식을 다른 음식 재료로 다시 활용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토다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9일 내전 중인 예멘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통학버스 폭격 직전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핸드폰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름 캠프를 떠나는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촬영된 지 1시간도 안 돼서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군의 폭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29명의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CNN은 이 영상이 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가 촬영한 것으로 폭격이 있은 뒤 잔해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네, 프로야구 넥센의 이정후 선수가 무더운 8월에 가장 행복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종범의 아들인데 이젠 아버지보다 잘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어젠 타율 1위에 올랐고 오늘은 야구 대표팀에 추가로 뽑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거의 땅에 붙어오는 공조차 방망이로 걷어올려 안타를 만듭니다. 이정후는 홈플레이트에서 숱하게 변하는 투수의 공을 어떻게든 맞춰냅니다. 팔로 방망이를 휘두르지만 빠르고 느린 공, 높고 낮은 공에 대처할 때 무릎을 쓰면서 무게중심을 조절합니다. 그렇게 사흘간 안타를 12개 뽑아냈습니다. 너무 더워서 경기에 뛰는 것도 힘든 8월, 타율은 5할을 넘었습니다. 시즌 내내 불방망이를 뽐낸 두산 양의지를 밀어내고 타율 1위도 낚아챘습니다. 야구 천재로 불렸던 이종범과 늘 비교되지만 이젠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20살, 프로 2년차답지 않은 활약 속에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달 전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을 일으켰는데 두산 박건우가 부상으로 탈락하면서 태극마크를 달게 된 겁니다. 이정후의 활약 속에 야구 역사는 새로 채워질 게 많아졌습니다. 2002년 이종범처럼 2018년 이정후도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됐습니다. 1994년 이종범처럼 올해 이정후가 타율 1위를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타격왕에 오르는 최초의 역사도 만들어집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제주의 비자림로를 넓히는 공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사를 일단 멈추겠다고 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비자림로를 아름다운 생태도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제주 난개발에 대한 걱정들이 폭발한 거란 지적입니다. 1차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나무들이 베어진 채 쓰러져 쌓여 있습니다. 밑동이 손 3뼘이 훌쩍 넘는 이 나무도 베어져 나갔습니다. 원래는 이런 나무 숲이었는데요. 이곳은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다 임시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다음 날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황당하죠. 부자읍에 오랫동안 살면서 이 길이 막힌다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렌트카 떼가지고 주차장을 방북해가지고 지역 주민은 완전 그 환경 파괴하는 몰지가 큰 사람으로 매도하는 거는 좀 약간 억울하다. 제주에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곳은 비자림만이 아닙니다.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세화리 다랑쉬 오름 앞입니다. 인근 부지는 이미 유럽풍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해 다져진 상태입니다.
다랑쉬 오름 앞의 이 풀숲 공터는 테마 관광을 표방한 제주 이탈리아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해 제주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랑쉬 마을은 거기 자체로도 경관이 되게 아름답고 손이 대어지지 않은 마을인데 다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죠. 또 저기 세계적인 습지 주변인 구좌읍 동곡리는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으로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좌읍 제주 사파리월드 예정부지 안에는 이렇게 작은 습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 이 위를 가득 채워 자라난 건 순채라는 이름의 멸종위기 식물입니다. 이 풀숲 너머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도 있습니다. 분뇨 섞인 물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그래도 다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또 코끼리, 사자 이런 동물들 키우고 이러면 나무 뿌리 같은 게 남아나질 않잖아요. 제주도가 지난달 이 사업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하던 마을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힘 있는 단체나 힘 있는 기업한테는 하고 저희 같은 마을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을 해안가 짓담한 회색 건물들이 흉물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공기업인 JDC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며 허가받아 추진하던 제주 예래 휴양단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호텔 등 수익용 시설을 짓는 위주로 진행됐고 2015년 허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국가 공기업이 도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낮게 사가지고 공적인 개발 안 하고 이런 이상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이미 개발로 훼손된 자연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원상복귀요? 절대 가능 안 합니다. 시작하면 절대 방해는 안 돼요. 전문가들은 환경과 공존을 강조하는 제주도가 정작 난개발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거는 하나도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또 좁으니까 길을 뚫어야 된다는 가치로 본 건 전형적인 난개발이거든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제주도가 내세우는 도의 미래 비전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그만큼 되돌리기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공존할 방법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카카오 또 뭐해? 왜 그러세요? 잠시만요. 1,500원요. 불편했던 생활이요? 안녕. 와, 이거 진짜 쉬운데? 편하다 이거. 대박이지? 카카오페이로 할게요. 요즘 현금 카카오페이.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가하면 예하시오. 더 이상의 토론은 없었습니다. 거부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도 생략됐습니다. 안 됩니다, 불법이요 외치는 사람들은 입이 틀어막힌 채 퇴장당했고 딱딱딱 가게를 알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고요한 예배당을 갈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던 순간 무엇보다도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 허리를 굽혀 절했던 그들은 뜻밖의 이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이후 그들은 국방헌금, 또 일본군 위문금 모금을 결정했고 애국기라고 불렸던 전투기 헌납까지 결의합니다. 일제에 바쳐진 그 전투기의 이름은 조선 장로호였습니다. 이후 80년이 지나서 한국 개신교는 그 부끄러운 역사를 스스로 드러내고자 했고 자정의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 목사에게서 아들 목사로 이어진 그 기형적 대물림이 인정되는 순간
누군가는 바로 80년 전 참담했던 신사참배 결의를 떠올렸습니다. 전임 목사직을 곧바로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다. 세습은 북한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우리는 세습이 아니라 승계다. 새 속의 귀로 들어도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강변이 계속됐고 등록교인 10만 명, 그 대형 교회의 변칙 세습 방식은 교단의 법적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일한 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아버지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이어받은 아들 목사는 바로 어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그리고 개신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은 존재일까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지 않을까? 가하면 이해하시오. 수많은 종교인들이 80년 전 궤변으로 포장됐던 그 시절의 결정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교회의 세습을 두고 불가함으로 아니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는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올 가을에 평양에서 보자던 4.27 판문점 약속이 일단 9월로 지금 잡혔습니다. 장소는 역시 구체화돼서 평양으로 정해졌습니다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북쪽 대표는 정해졌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궁금증도 아무튼 있긴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사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오랜만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략 한 2달 조금 넘어 만에 만나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요. 뭐가 달라졌죠? 글쎄요. 그때는 뭔가 좀 물론 뭐 그때도 모든 게 다 금방 잘 풀려갈 것 같지는 않았지만 요즘 북미 간에 조금 교차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당시에 크게 좀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측은 했죠. 정상들 만나서 그려놓는 것은 총론이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협상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은 강론인데 강론에서는 결국에 그렇게 어깃장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뭐 기싸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그 관료적 입장에서 뭔가를 더 얻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상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지 쪽에서는 미국 쪽에 좀 책임을 돌리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도 왜 빨리 하자는 그 비핵화는 안 하냐라고 또 책임을 돌리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해야 풀릴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에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뭐 분명히 얘기를 했죠. 청와대에서도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보를 좀 빨리 보여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보다 성의 있는 태도로 나와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점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신고나 사찰 같은 최소한의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면은 종전선언으로 자기들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낸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싱가포르 선언에서 제1조가 결국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고 2조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결국 새로운 관계를 알려주는 종전선언 그것이 먼저 있어야 신고 사찰이니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평행성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 조금 노력을 하면은 그 양자 사이에 어떤 그 타결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까요? 좀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타결점이라는 것이. 근데 뭐 기본적으로 북에서 지금 미국은 기본적인 입장이 있으니까요. 미국도 결국에 뭐 언론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띵크탱크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풍계리도 폭파했다고 하고 기자들 불러서 또 보여준 부분도 있죠.
또 동창리도 해체 작업 들어갔다고 하고 북한 입장에선 이건 이제 웬만한 건 적어도 1단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미국에서 보는 식은 다르죠.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예.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하고 그다음에 소위 발사대를 부분 해체하는 것은 예. 유해도 송환했고 예, 미래에 있을 핵미사일 활동을 지금 유보 중지하는 예. 거다 이게.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동결 유해의 지속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기존의 핵물질, 예. 그다음 핵시설, 뭐 핵폭탄, 핵무기, 예. 그다음에 미사일 이런 현재 핵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제의 차이가 분명 북한과 그러니까 미국 사이에 문제는 있죠. 위치와 수량을 포함한 매우 정확한 신고 그리고 사찰. 근데 그게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북미 회담 정상회담 직후에도 예견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풀기가 어려울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끝까지 내놓기가 좀 어려운. 아마 북한 입장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신고라고 하면은 예. 기본적으로 자, 그 우라늄 시설과 물질, 예.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물질, 그다음 플루토늄 시설과 물질, 예. 거기에서 생산한 핵무기의 수, 그다음에 ICBM을 통해서 소위 탄도미사일의 현황 같은 것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그러는 건데 예. 제가 알기에는 폼페오 장관이 1, 2, 3차 그 평양을 갔다 오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북에서는 그러니까 몇 개 지금 핵탄두 갖고 있느냐. 미국 추산은 65개 보는데 북에서는 20개 정도 가졌다. 예. 이런 교환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숫자 갖고 따지다 보면은 예. 이거 하세월이 돼버릴 거니까 너무 시간이 가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먼저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켜 놓고 예.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신뢰가 생기는 거니까 그 안에서 결국에 그 핵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런 시각인 것 그럼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내놓으면 예를 들면 이 신고 문제도 일정 부분 진일보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계산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놓고 미국의 예. 불가침 의도를 확인하게 되면 신뢰가 생기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은 못할 거라고 볼 생각이 있겠죠. 그럼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 당신들이 좀 더 풀어놓으면 종전선언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근데 그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아니 중재라고 얘기보다는 예. 왜냐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이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 있거든요. 뭐 매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네. 들리니까요. 그러니까 뭐 국무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접점을 찾도록 그 하나의 소통의 패실리테이터, 소통의 어떤 촉진자 역할을 예.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저희들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3차 회담을 보도해 드리면서도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 어깨는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중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면 있죠. 어느 지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신고와 사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가령 예. 미국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핵미사일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보다 우선 예.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플루토늄하고 고농축 우라늄 지금 생산을 중단시키고 예. 그 중단한 거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것을 사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예. 더 큰 범위로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하여간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근데 북쪽의 입장을 보면 오늘도 이제 가기 전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쪽이 좀 적극적으로 그걸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 또 종전선언도 물론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전제 조건을 삼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북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북 정상회담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아니 북미 간에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어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그 디딤돌 내지는 이용하려는 단계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제재 완화 얘기를 안 하지만 예. 그래서 종전선언이 평화 체제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뭐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제재 완화죠. 예. 그 제재 완화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북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얘기한 게 판문점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자라고 하는데 판문점 선언이 1조, 2조, 3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1조가 남북관계 개선, 2조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단계적 군축, 그다음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시키는 것, 3조가 결국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예. 평화 체제로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한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1조하고 2조는 지켜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1조 같은 게 하려고 하면 결국 경제 교육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북한은 왜 그렇게 제재에 연연하느냐. 그거 다 알면서 그러는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한국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밀고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북한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북한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와 사찰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정말 예. 우리가 제재 완화 어렵다. 그러나 신고와 사찰을 허용해 주게 되면 한국이나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 러시아까지 그 참여해서 예. 유엔에서 제재 완화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차 지금 북에다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북은 이제 계속 이제 소위 그 최근에 이제 그 북쪽에서 나오는 문건들 보면은 예. 결국에 미국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압박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런 법상식이 있으면 예. 이해를 할 텐데 그 점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렇게 소개해드렸고 사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 외교 안보 특보시기도 합니다. 네. 물론 문재인 교수의 조언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또 북쪽에서도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문재인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안보 특보로서 9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쪽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북쪽은 그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여간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는 게 일종의 대통령 신념이시기 때문에 예. 그걸 하려고 하면은 결국 북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 신고와 사찰인데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신고와 사찰의 범위를 북한도 미국도 수용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면은 그러면 자연히 판문점 선언도 제대로 움직이는 거고 예. 싱가포르 선언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마 하여간 남북 정상이 만나더라도 북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예. 그러면 1, 2조에 역점을 둘 거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3조에 역점을 둘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논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전에 북쪽에서 뭔가 좀 액션을 좀 보여달라. 그것이 신고와 사찰과 관련한 어느 수준의 것이든지 간에 좀 액션을 보여주면 그거 딱 땡기면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걸 꼭 종전선언이 먼저고 예. 그다음에 그 북한의 비핵화가 후자라기보다는 예.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혜를 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렇게 딱 되지는 않겠죠. 뭔가 어느 쪽 한쪽이 뭔가 좀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북한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두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폼페오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년간 평양을 갈 걸로 예. 하는데요. 그 4차 방북을 통해서 예. 폼페오 국무장관이 조금 이제 풀어놔야 되겠죠. 또 예. 우리는 그걸 그 사이드에서 우리는 계속 측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겠죠. 한 가지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날짜도 다 돼 있다. 이게 오늘 북측 대표의 얘기인데 우리 정부는 날짜를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정해졌다고 보십니까? 거의 뭐 그렇게 보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구구절 끝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구구절 끝나서 이제 일하는 날이 이제 9월 11일부터니까 예. 11일부터 뭐 사실 14월 사이에 예, 구구절 끝나고 날짜가 정해졌다가 하면 요건 간단한 후속 질문인데요. 유엔 총회 이전에 이른바 3자든 4자든 모여서 종전 선언하는 것은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가능성은 저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예. 남북 미중 4자가
그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예. 주요 국가 정상들이 이제 연설을 하니까 예. 그 시간이라고 하면 뭐 빨리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건 또 아니라고 저는 예.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상보다 잘 풀려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문정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온라인의 정보들을 확인했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들이 퍼지면서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어떤 내용들을 검증을 했나요? 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내용들입니다. 네. 먼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국유화하려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20조 원 팔고 나머지 7조 원어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주인이 될까? 국민연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민연금은 그럼 누구냐? 그건 민노총이고 참여연대고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 김상조 교수 같은 사람, 그 뭐 비슷한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아마도 그 회사들을 컨트롤할 거예요. 네, 뭐 삼성전자 강탈 뭐 이런 문구까지 화면에 나왔는데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근거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그 계열사 그리고 특수관계인들이 대주주입니다. 1대주주입니다. 20%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9.4%로 2대주주입니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계열사의 주식 비중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삼성생명이 5%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그래서 1대주주가 바뀐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7년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네. 순차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또 그 5%를 국민연금이 다 사들인다고 극단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1대주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삼성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그룹사의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자는 게 취지인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온라인 정보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검증한 내용은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정부가 끌어다 썼다 혹은 앞으로 끌어다 쓸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정권 쌈짓돈이라는 식의 정보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부문에 투자합니다. 공공복지금융인데 공공부문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 투자액은 0원입니다. 네. 복지부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00억 원대 전체 기금의 0.1%도 안 되는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금융부문이 99.8%입니다.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연금을 쓰겠다고 하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면 결국 마음대로 못하는 구조인 거죠? 그렇습니다. 투자처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하는데 20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입자 대표가 12명입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회의록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게 번 돈을 나라에다가 맡겼는데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혹은 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은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2013년 4.19%였는데 2015년 4.57, 지난해 7.26%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5월까지 0.4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1%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투자했길래 이런 상황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못됐다면 비판도 받아야 합니다. 단 이런 식의 거짓 정보들은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할 뿐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컨벤션 역효과로 잡았습니다. 전당대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전당대회나 대선 주자 경선 등 정치적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6월 말부터 지지율 그래프를 잠깐 보면 예. 6월 지방선거 이후에 5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진 않고 예. 떨어지는 추세에 전당대회가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요. 예. 역효과도 있다는 해석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일단 뭐 드루킹 특검이나 특활비 논란 등 때문으로도 영향이 되지만 예.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저와의 통화에서 이전 투구식 선거전이 지속되면서 전당대회가 지지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저는 전당대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전당대회가 별로 맥을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죠? 아무래도 서로 후보끼리 네거티브를 하다 보면 예. 지지층이 서로 갈리고 그럴 수 있겠죠. 역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지지층도 약간은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 지금도 이제 네거티브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이해찬, 김진표 의원을 같이 겨냥해서 명태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 김진표 의원은 이해찬 대세로는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내가 대세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이해찬 의원도 어떤 당의 비전을 밝히기보다는 친문 표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해찬 의원의 선거 포스터를 잠깐 보면 홍보물입니다. 지금 반고우에 씨 뿌리는 사람을 패러디해서 나온 홍보물인데요. 예. 왼쪽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면서 대세론을 부각시키고 있고 지금 아래에 보면 우산을 쓴 모습이 나오는데요. 옆에 김경수 경남지사와 같이 우산을 쓴 모습입니다. 예. 예전에 쓴 사진을 아마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문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 되고 맨 우측에 잘 안 보이지만 칠선사에다 이해찬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비전은 없습니다. 예. 물론 씨 뿌리는 사람에서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빠져 있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후보들이 당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서로 내가 친문이다 이런 예. 쪽으로 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당내에서도 지지 의원들이 나뉘고 있는데요. 친문 전해철 의원은 어제 소통의 리더십을 당대표가 가져야 된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친문 박범계 의원은 당대표로서 칼칼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소통을 강조해왔고요. 칼칼하다는 말은 좀 거친 맛이 있다는 건데 예. 이해찬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뜨거운 논쟁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논쟁입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건국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계속 열고 있는데요. 심재철 의원은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인데 예. 이 토론회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는데 뜨거운 논쟁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1919년을 우리가 건국일이라고 하든 아니면 1948년을 건국이라 하든 한 번은 뜨겁게 논쟁을 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논쟁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뜨겁게 논쟁하라고 했지만 김병준 위원장은 정작 본인의 역사관은 뭐다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이전에 지방선거 직후에 당시 국민대 교수 시절 김병준 교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것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칼럼 내용을 보면 1948년 등 건국 등이 옳다고 믿으면 이를 1948년입니다. 옳다고 믿으면 이를 논리로 다툴 일이지 국정교과서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도 본인의 역사관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뜨거운 논쟁을 주문하면서도 본인의 역사관은 계속 부인하는 것인데 이는 당내에서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이중대다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대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당내 비판 세력을 의식해서 지금은 마치
건국 70주년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하고 예. 또 뉴라이트 역사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사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욕 먹긴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예. 느낌도 드네요. 양쪽의 지지를 다 받으려고 하는 듯한 스탠스로 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안심하지 마세요로 잡았습니다. 안심에 따옴표 친 거 보니까 누구를 연상시키는 것 같긴 한데. 예. 예.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바른미래당은 그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내부에서는 이제 안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주로 바른정당계 출신 후보들에서 안심팔이 하고 있다. 다른 이제 손학규 후보 등 다른 국민의당 출신들이 안심팔이를 하고 있다라고 견제에 나선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컷오프 결과만 놓고 보면 안심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모두 11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국민의당 출신이 7명, 바른정당 출신이 4명이었는데 바른정당 출신은 모두 통과를 했는데 국민의당 출신에서만 5명이 컷오프가 된 겁니다. 예. 서로 안심이 4개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안심이 분산되면서 컷오프를 통과를 못한 것으로 해석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 안심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의 주인은 본인의 마음을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 측근들이 여러 후보에 갈려서 있으면서 안심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컷오프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바로 19대 권은희 전 의원입니다. 예. 컷오프를 6위로 통과를 했는데 여성 목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아, 두 사람 이름이 같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왼쪽에 19대 전 의원인 권은희 지금 분당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동명이인으로 같은 당의 국민의당 출신인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권은희 19대 20대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오른쪽 권은희 의원이 출마한 줄 알고 몰표가 나오면서 그런가요? 왼쪽 권 의원이 이번에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당내 얘기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우리 쪽 지역구를 든 의원이 나왔으니 몰아주자라는 예.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폭염이 내일도 이어집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